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부터 2023년 산업안전보건회관을 맞이하여 이리 대한경제와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주최 스마트 안전기술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사무국장 정기준입니다.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행사 발표를 해주신 각자 대표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시간은 약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발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장 밖에 마련되어 있는 전시대를 방문하셔 자유롭게 관심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들에 대해서 직접 문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행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 50분부터 10분간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 소개 및 23년 활동 계획에 대하여 한국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 정일복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10시부터 30분간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스마트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원 박형 대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 AI 기반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측 예방 시스템에 대하여 리스크 제로 최영호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1시 10분부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와 커뮤니케이션 앱이라는 주제로 CI 솔루션 김승환 상무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중소기도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라는 주제로 한림기술 이태원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건설안전협회 정일국 협회장님의 스마트 건설안전협회 소개와 24년 활동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 스마트 건설안전협회 회장이자 총괄 기술개발 리더인 정일국입니다. 저희 스마트 건설안전협회가 생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스마트 건설안전이 최초로 도입됐던 것은 2012년입니다. 제가 대우건설에서 25년 근무를 했고요. 대우건설에서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에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스마트 안전이라는 개념을 설계에 도입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사업비 돈이라든가 다른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는데 2012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는 설계가 도입이 됐다. 그리고 이제 대우에서는 2014년부터 DSC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우 스마트 컨스트럭션 제가 기획을 했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2017년에 국토부에서 스마트 건설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18년에 발표됐죠. 17년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생산성 향상의 기술을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ONM까지 하나의 데이터로 나이를 연계하는 매트릭스를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내 최초로 이제 스마트 건설 관련 팀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스마트 안전을 현장에서 쓰려고 하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건설공사는 보급을 받아야 돼요. 보급의 건설 안전 관리비로 받아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더라도 기존 안전 관리비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토위의 성석준 의원을 찾아가서 건축법 개정 발의를 2018년에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2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 안전장비를 쓸 수 있는 근간의 법 건설기술진흥법 62조 3항의 항목들을 그때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협회는 원래는 스마트 건설 기반을 하는 우리 실무자들이 모임으로 시작이 됐어요.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처음 도입하고자 하니까 건설사에서 경영진들 설득이 어려웠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뭐해? 우리가 뭐 하려면 아니 포스코는 뭐해? DNH는 뭐해? 서로 남들이 한 것만큼만 하는 게 건설사예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회사에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건설팀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생산성 향상의 기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산성 기술을 만들어서 발표를 언론 보도 막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건설사, 5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가 빵빵 터져요. 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건 뭐냐면
자, 안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는 엔지니어들 집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건설의 생산성이 향상도 미래도 없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5년 전에 스마트 건설 안전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때 이제 20개사 정부기관, 연구기관, 건설사들이 처음 모델 태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협회로 성장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작년에 중점법이 발의되고 한산 아이파크 사고가 되면서 안전에 대해서 집중이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협회가 뭐 한 달 만에 설립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안 발의하고 제도 발의하고 5년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 안전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지만 그 효과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법으로 제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PPP 하는 그런 장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필요한지를 오늘 짧은 10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협회가 작년 6월 2일날 설립이 완료됐는데요. 작년 5월 17일날 포럼을 했습니다. 올해도 5월 17일날 포럼을 똑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저희 양재 K호텔에서. 그리고 저희가 기술 매거진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장비 표준, 스마트 안전 장비 표준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스마트 안전 장비 가이드북을 발행을 했고요. 17종 장비 시스템 5종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들,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공사, 수자공사 산하기관들의 설계의 기본 자료도 저희가 배포를 했거든요. 그거는 협회 연락 주시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교육은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1년에 30회 이상 찾아갑니다. 대형 건설사들, 발주처, 제조사들, 중공업, 진해 해군기지, 육군본부 가서 스마트 안전기술이라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기술을 이렇게 쓰십시오.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안전박람회가 이제 9월달에 작년 10월에 했는데 올해는 9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건설안전협회는 협회에 인증된 기술개발사만 들어올 수 있고요. 저희가 단체 구역관을 따로 정해서 스마트 안전이 교육부터 업무 그리고 안전관제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하나의 라인의 스토리를 다 연결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9월 중순에 하는 킨텍스에서 하는 건설안전박람회 꼭 참석하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제가 6월 10일 날 법안 발의를 또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 안전은 건설기술진흥법에만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스마트 안전 비용을 쓰려고 하면 산업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법은 근간법이 앞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법안 발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0일 날 발의한 법안이 뭐냐면 스마트 안전 중소 제조사든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장비를 사용을 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의 노력을 반영해서 건강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2년 후에 이제 비용 축여서라든가 많은 부분이 국회 논의를 거쳐서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스마트 안전 장비를 쓸 수 있는 근간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장비 가이드북 평등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 협회 설립 1년밖에 안 됐는데 96개사가 참여를 하고 민간 학연이 다 들어와 있죠.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협회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건설사, 제조사, 대학교, 기술개발사가 다 들어와서 스마트 안전기술은 공유의 기술로 판단을 하고 서로 기술 공유로 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게 저희 협회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실무자는 현장의 안전 담당자, 팀장, 국토부 사무관, 건설사, 스마트 담당자에서 저희가 790명이고요. 지금 한 8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시작되면 DM을 저희가 한 1000명 이상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나가실 때 등록하시고 저기 명부 쓰시든가 아니면 명함 넣고 가시면 저희가 10월 행사라든가 9월 행사에 DM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거 보시고 또 오시면 자 기술협회가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를 참고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작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1월 발표한 것도 스마트 안전기술은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어요. 고용부, 국토부, 그리고 중기부, 행안부, 스마트 기술 저희가 분가를 해서 합니다. 왜? 10년 동안 제가 이 일을 해왔으니까.
공무원들은 1년마다 바뀌어요. 국토부 지역도 다 리스팅됐어요. 그래서 스마트 안전이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듣는 이유는 누가 저거 또라이라고 발달되는 회사 25년 다니는 회사 협회 만들어서 그만두고 나와서 무급으로 1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건설 현장의 선배로서 안전을 해결 못하면 더 이상 우리가 후배들도 안 들어오겠다. 그런 판단에 해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활동은 스타트업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도 운영 안 합니다.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내용들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 너무 세게 하니까. 자, 제가 좀 이제 스타일을 안 대더라도 여러분들이랑 집중적으로 10분 정도를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기술협회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동현 CCTV 나일업 7세대 제품들을 밖에 전시를 했습니다. 왜 전시를 했냐면 스마트 안전 장비 중에서 제일 효과가 높은 게 이동형 CCTV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근간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2019년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1000번 더 얘기했어요. 서울시 잠원동의 건물 해체 공사 중 붕괴되어 지나가던 예비신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19년, 5년 전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서울시 회의에 불려가죠. 스마트 안전 전문가니까. 그때 제가 철거 현장 영상을 처음 봤어요. 건설회사 25년 달고 제가 토건주프 7개 본부 7개 현장을 돌았는데도 건설회사에서 철거 현장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재건축 현장 철거는요, 시행사가 철거 용역업체를 불러서 철거를 하고 건설사 본팀은 그 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거는 모르죠. 근데 그 철거 영상을 보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 안전수칙 당연히 안 지켰죠. 철거 공사를 하면 철거 보관 계획을 내야 되는데 거의 2번 바꾸고 가던데요. 아침에 급하게 설거는 위 슬라브 털고 기둥 털고 슬라브 털고 기둥 털어야 되는데 도로에 장방에 오는 긴 건물에 앞에 털다가 기둥이 나오니까 백고 기사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르르 붕괴가 됐어요. 그걸 볼 때 제가 뭘 느끼냐면, 자, 현장에 왜 철거 사고 때 계속 이런 반복되는 사고가 날까? 우리 한 번도 현장에 사고 나는 원인 아세요? 제가 7개 현장에 있었을 때 2번의 중대재해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원인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안전을 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안전관리 얼마나 노력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 교육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탔을 때 좋은 자동차, 옵션 받은 자동차를 타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 적용하는 게 스마트 안전 기술입니다. 7세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철거 현장은 그때 블랙박스를 넣어야 된다, 이동형 CCTV를 넣어야 된다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서울시는 2021년 철거 현장 무조건 CCTV 영상 촬영하도록 신고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또라이가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고 영상이 담기는 거죠. 19년 처음에 개발했을 때 저희가 쓰레기 버리면 방송하는 것처럼 그걸 똑같습니다. 저희가 CCTV만 달아서 LED 아웃도어를 해서 쐈어요. 그 뷰를 보는데 뿌듯하잖아요. 와, 드디어 현장은 유선 CCTV를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케이블 연결이 어려운데 이동형 CCTV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라이브 뷰를 보니까 다 꺼져 있어. 왜? 회전반에 다 빼가지고 전동기구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터리 제품이 개발이 된 겁니다. 이 제품은 아마 서울시 산하 공사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3세대 제품이에요. 그리고 대우에서 만들었던 제품. 제가 이동형 CCTV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측량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측량기. 그러니까 측량기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라든가 카메라가 동카메라를 뒤집어 놨으니까 왜곡도 되고 무게가 가분수니까 현장에서 쓰면 오전에 지나면 2-3번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설계를 바뀌었고 이제 보는데 답답하잖아요. 방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방송 앰프랑 또 영상을 카메라를 넣으면 노이즈가 들어가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거를 다 돈을 들여서 개발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5세부터 4세부터 방송기를 하는 거고 5세대부터는 중요한 건 앱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앱 컨트롤은 뭐냐면 이동형 CCTV는
안전관리자의 아바타라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들의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이 줄어든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동현 씨의 아바타인데, 에컨트롤이라는 거는 사고가 난 20층에서 비상 경보가 뜨면 연동된 19층, 17층의 작업자들한테 경고 알람을 줄 수 있게 앱으로 저희가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런 제품이 5세대부터 적용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하드웨어 스펙을 저희가 넣었어요. 그전에는 하드웨어 스펙이 없어서 사오미 배터리 4개 붙여서 만든 CCTV 아직도 현장에 돌아다녀요.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충전하다가 화재납니다. 그래서 5세대부터는 저희가 기능적이라 한 거고, 6세대부터는 저희 밑에 저기 전시관에도 저희 그 회원사 제품들이 전시되는데 GPU 그래픽 카드를 달아요. AI 알고리즘을 넣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GPU가 출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동형이 돼야 되는데 3시간이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아까 그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검증받지 않는 CCTV를 충전하다가 현장 사무실로 화재가 나는 사고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국토부가 표준을 잡은 거고, 제일 안전성 있는 배터리가 뭐냐? 저기 이제 두 제품이 밖에 설치되는데, 하나는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가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무게 중심을 저희가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튬 삼성 배터리 검증받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팩이 비싸죠. 이런 제품을 써야지만 이런 이동형 CCTV를 현장에서 운영할 때 사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잡은 거고, 이거 하는 동안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뉴스 들으셨잖아요. IP를 해킹당해가지고 중국에서 다 보고 있더라고, 우리 집안을. 왜냐면 중국산 CCTV는 글로벌 CCTV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가격 국산의 3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비용을 공짜로 주는데 IP가 중국으로 다 날아가요. 그래서 국산 CCTV를 넣어야 되고 VPN 보안을 하자. 이런 권장 성능을 표준화하는 게 국토부입니다. 국토부는 왜 그러냐면 이 발주공사에 넣어야 되니까 설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권장 성능을 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지만 내년부터는 발주공사에서 건지법에 근간해서 안전관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 블랙박스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CCTV 좋죠? 이동현 CCTV 대당 가격 얼마나 생각하세요? 제가 국토부 설계를 처음에 500만 원 하니까 다들 500에 맞춰서 왔는데, 현장에서는 쓸 수 있는 비용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300만 원 언더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래도 써서 모니터링 컨트롤하는 현장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작년에 포스코 ENC가 제가 영업이익의 1%를 쓰라 했거든요. 스마트 안전에. 거기는 3% 썼어요. 그리고 이동현 CCTV만 20억 원어치 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효과는, 자, 이동현 CCTV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동현 CCTV 효과 있다는데 정량적으로 분석하라고 제가 회사 다닌 내내 그 경영진한테 시달렸던 거예요. 안전을 정량적으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 분석하면 제가 여기서 협회장을 하고 아마 구글의 수석 리더로 가야겠죠. 근데 제가 정량적으로 한 게 우리 산업협회 회사가 22개사인데요. 손 드세요. 그래서 3개사 현장에 3개사의 6개 현장에 이동형 CCTV를 석 달 동안 설치 후를 정량 테스트를 했어요. 어떻게? 설치 전에 안전정보 지적사항을 100으로 봤을 때 설치 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봤더니 3개월에 진짜 놀랄만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밖에는 이동형 CCTV에 서 있으니까 방송도 되잖아요. 안전관리자가 원표를 보다가 그쪽 주의하십시오. 방송이 계속되니까 처음에 현장에 들어갔을 때 불편해하시죠. 근로자분들. 근데 그 근로자분들이 석 달 후에 어떻게 되냐면 우선 현장이 정리가 돼요. 제 이동현 CCTV 서 있으니까 현장이 자재가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 영상에는 반장님이 V자 찍고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남의 시선을 엄청나게 써요. 우리 마스크 벗어라도 한 사람만 안 보셔도 다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걱정하시고요. 아, 노조가 어떻게 하겠냐. 자, 10년 동안 제가 스마트 안전 제도도 만들고 기술을 만든 사람이 노조를 설득 못했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노조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이동현 CCTV를 왜 깔아야 되냐? 여러분들 1,800억짜리 공사에 안전관리사 3명입니다. 10개동 기준으로 했어요. 안전관리사 3명에서 10개동을 여러분들 노조원들 근로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 조회하고 나서 머릿속세기도 바쁜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려요. 안전관리자가 다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위험 장애별의 이동열 시스템을 깔아서 저희가 원격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거 코로나 때 확산이 된 거예요. 더 커진 거예요. 이동열 시스템이 원격적으로. 그래서 고고 안전 미흡사항, 난간 미설치라든가 계곡의 여러분들 점검과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작업하게 될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 중에는 얘가 왜 뭐냐? 여기 이제 아실 거예요. 작업하면서 자재 들고 다니는데 장비가 오거나 내려오는 거 보입니까? 그거는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라는 생각이에요. 현장 가서 보세요. 안 들려요. 옆에서 뭐가 오는지. 왜 벤츄리 크레인 뒤 웨이트가 천천히 돌아가는데 거기에 협착이 왜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작업만 해야 돼요. 그거를 제3자가 모니터링 컨트롤해주는 비상경보로. 그래서 이동형 CCTV가 최우선 적용 제품이 된 거고, 그렇게 했더니 그 비용 때문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해야 되고 통신료 나오고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운영 요원이 있어야 되고 중대형 대기업들은 사용할 수 있죠. 중대형 현장들. 근데 50인 미만, 내년에 50억 미만 중첩법 확대되는데 소규모 빌라공사, 원룸공사는 사장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블랙박스인데, 얘는 건설 현장 블랙박스가 개발됐고 2주 동안 통신이 필요 없어요. 블랙박스잖아요. 2주 동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찍고 다시 찍고 자동차 블랙박스랑 똑같은 거죠. 그럼 화각도 3개가 있으니까 끝에서 세우는 다양성이고 고위험 작업자에다가 작업 구간에다 쟤를 설치해놓고 2주 동안 녹화를 하면 제가 서 있는 동안 근로자분들이요, 쟤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안 돼, 내가 딴짓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자분들 안전수칙 더 잘 지킨다. 준수효과가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관리자들 안전시설을 미흡한 거는 이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첩법 시작되고 나서 사고 법률 관련해가지고 회사분들 아니라 저희 변호사들 만나서 고민들 많이 해요. 2주간 회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거기도 법무법인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50인 미만까지 확대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저 블랙박스 돈 많은 현대, 삼성, 대기업에서 좀 만들어서 깔아라. 거기에 협력사 또 있지 않냐? 깔아라. 대당 70만 원이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깔아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중첩법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원인을 모르는데 누구 잘못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신기 판단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안전관리 수칙을 잘 지켰는데 잘 시설했는데 근로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잘했는데 안전관리 미흡할 수도 있고 그거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자, 블랙박스 보급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들 설득해가지고 소금 현장에다 보급을 하고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영상을 분석하고 사고 났을 때 이쪽들이 제일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원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원인을. 이게 스마트 안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구부 열어서 삐삐삐 하고 이게 스마트 안전 특권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고의 원인을 담기 위해서 제가 2019년부터 이동형 CCTV를 의무화시키고 깔아야 된다. 작년에 산업안전보험단 발표한 자료 보시면 거기에 이동형 CCTV 아니라 고정형 CCTV라도 의무화시켰어요. 제조 현장에. 올해 이제 건설 현장 10대 중대재에다가 이동형 CCTV 의무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블랙박스는 그렇게 설명하고 저희 협회 회원사가 30개의 회원사인데 지금 제가 10년 동안 45개 회사 컨택을 했어요. 저는 성격이 개발사들 다 찾아가서 퍼포먼스라든가 이노이라든가 기업 상태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들 35개 산다. 돈을 안 쓰니까 작년에 스마트 안전 관련해서 발주처 건설사에서 쓴 돈을 합계를 해보니까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스마트 안전으로 왜 효과가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 협회에 30개가 있다는 거는 스마트 건설 안전에 하는 협회 회원사 지금 35개 회사에서 38개에서 남아있는데 90%가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만든 노하우를 여기서 검토하고 기술 고도화를 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도 안 해요. 건설사도 안 해요. 저희들 민간 협회에서 그런 기술 표준을 하고 저희가 좋은 기술, 나쁜 기술 분석해서 또 가고 있다. 자, 이거
이 얘기하고 좀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작년에 아이파크 사고 다 있으셨잖아요. 그 회의도 제가 들어갔어요. 스마트 안전으로 해결했어요. 제가 그 얘기하죠. 회의에 오신 분들, 교수님들, 스마트 안전기술 수십억 들어가 비쌀 때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런다. 해보셨냐고. 개발해보셨냐고. 누가 만든 자료 갖고 가서 강의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세스 한번 설계해보셨습니까? 앱 개발해보셨습니까? 장비들이 뭐가 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거 다 떠나서 자, 차제 이 사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냐. 자, 변이 감지기, 깽뽕, 저희 철제 버프집에서 설치를 해요. 얘는 저희가 세팅값 이상 되면 알람이 뜹니다. 알람이 어디로 떠? 웹으로 떠요. 앱으로 뜨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이 38층에서 사고나 알람이 뜬 거를 앱으로 보잖아요. 내가 이동이 없어도. 그때 열면 이동했을 때 항상 세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열립니다. 이동했을 때 연결해서 열려서 또 현장을 가요. 철공공도 3명에서 찍다가 도망가요. 계단실로. 그분들은 3명 집에 퇴근하셨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앱으로 연동한다고 해서 A, B, C를 연동을 해서 이상 알람이 뜨면 연동 CCTV의 경고방송이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작업을 하다 경고방송이 뜨면 어디로 대피한다? 제일 안전할 때 계단실 안막 살았잖아요. 계단실은 또 추가적인 부분이니까 계단실로 대피를 했으면 6명은 퇴근을 하셨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저희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대구발라 삐삐삐 하는 거 만드는 게 협회가 하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 현장 사고조사 조건적인 거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프로세스를 하고 이걸 갖다가 하반기에 표준화해서 발표를 드릴 거예요. 그럼 안전관제 지금 통신사들도 와 계신데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관제 플랫폼 개발하세요. 그리고 표준 API 만들 테니까 연동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연동해야지 서로 같이 정보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금방 까먹으세요. 이천화재 물류창고만 3번 났어요. 3번. 80명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왜 물류창고 사고가 많이 날까요? 물어보면 뭐 거기가 좀 샌드위치 판 내리고 가해서 났다. 제가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현장 가보셨냐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풀필먼트 쿠팡 하는 거 2, 3천 원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하잖아요. 그건 안전수칙 잘 지켜요. 근데 얘네는 300억 미만 현장은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장이 공교롭게도 저 법안 발의해준 국회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가봤죠. 물류센터 300억 소규모 물류센터 가봤죠. 자, 이게 물류라는 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12개월 공사기간을 했는데 공사기간을 줄이면 인센티브가 와요. 그럼 시공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행공, 공정, 후행공정이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용접하고 있는데 옆에는 도장 작업하고 있고 나뉘어서 가능성 문제가 아니고 겉에는 판넬로 다 있는데 안에는 벽벽에 문 하나밖에 없어요.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마솥이잖아요. 밑에서 연기가 다 위로 올라가니까 대피하는 공간으로 연기가 다 들어가니까 질식사가 90%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건설업계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한쪽 벽을 마지막에 붙이자. 이게 철근 골조가 아니잖아요. 판넬이니까 열어놓고 마지막에 붙이고 이 불길 바람길이 나갈 수 있게 만들고 그 반대 방향으로 SOP를 만듭니다. 이상대표를. 제가 이제 2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바뀔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공 방법 바꾼다는 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안전하게 대피로가 확보가 되면 아까 똑같죠? 이동현 CCTV에 불꽃 감지 센서를 달아서 불꽃 감지에서 디텍팅이 되면 똑같이 안전관리자가 그 현장에 없더라도 앱으로 뜨고 무조건 자동 연동하게 위에서 작업하는 이동현 CCTV에도 연동해서 경고방송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안전장비를 어떻게 하노할까? 표준화도 중요하고 이런 안전관리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10대 위험 공정에 대한 표준화를 하반기에 발표해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 안전관리 솔루션 다 반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에서 고위험 현장에는 시간 규칙에도 이걸 넣겠다. 이게 국토부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매년 리프팅 되잖아요. 바뀌어요. 바뀌는데 10년 동안 스마트 안전이 계속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항상 하죠. 저는 뭐 시조세라고도 하는데 스마트 안전에
뒤에서는 다 또라이라고 하세요. 또라이. 근데 세상을 바꾸는 건 또라이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선 또라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10분 해야 될 거 30분에 했는데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떤 협회에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게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효용성이 확대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을 제일 중요한 거는 근로자분들도 우리의 동료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선배이고 가족이에요. 저는 제 목표가 뭐냐면 출입구에서 딱 찍고 출근해서 안전하게 활동하고 퇴근시켜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마 못 받겠죠. 그래서 돈을 못 벌더라도 즐겁고 여러분들 만나서 즐겁고 오늘 저희 협회원사들은 대표 선수들로 구성됐으니까 발표 내용 잘 들어보시고 저는 닫게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안전관리원회 대표 박희평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제가 스마트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그리고 스마트 안전관리사의 업무 소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앞서서 지금 회장님께서 너무나 이제 열강을 해주신 거를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 설명이 잘 들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계획서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광주광역시에서 발간한 붕괴사고 대응백서 책자의 앞 표지 부분에 좀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우리가 계획서 업무가 어떻게 잘 계획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스마트 안전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계획서 업무에서부터 어떠한 그 체계,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먼저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3번에 이제 계획서 업무가 중점적으로 좀 나올 예정인데요. 계획서 업무는 법정 서류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그쪽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나오는 그런 계획서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서 업무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야 된다고 일각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눠져 있는 계획서 업무들을 다 합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스마트 안전관리사의 양성 계획과 스마트 안전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기교육 예방 체계에서 수립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뭐 이런 표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만들어준 표인데요.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그 감소 추세에 대한 그 숫자들입니다. 숫자들을 쭉 보시면 마지막에 874명이 돌아가셨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앞선 9년과 최근의 9년 그래서 1871명과 8290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우리 월남전쟁 기억하시죠?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우리 국군의 사망자 수가 5,099명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안전에 대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익히 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인데요. 그만큼 우리 산업 현장이 돈 벌러 나갔다가 전쟁터보다 위험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현장을 더욱더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면서 계획서 업무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기술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구조일반 사항입니다. 구조일반 사항인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그 컨디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의 그 강도라든지 철근의 이음 길이 등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앞서서 보시는 그 구조일반 사항의 한 페이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표가 너무나 많죠. 이 표에서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검측을 받는데 그 검측을 받을 때는 설계 강도, 콘크리트 설계 강도를 찾아서 해당 층수가 몇 층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문제를 좀 써놨습니다. 13층에 대한 그 내용을 써놨고요. 여기서 이제 13층에 대한 설계 강도를 찾고 그 다음에 27메가파스칼에 대한 보의 그 사이즈를 철근 길이에 대한 사이즈를 찾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들을 봐야 된다라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검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간소화시키느라고 이 표를 한 번에 총 집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구조기술사들의 이제 역량을 좀 많이 빌렸고요. 제가 표를 만들어서 많이 문의도 해서 상당히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이 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검측 시에 이 표를 들고 나가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간소화의 필요성은 누군가는 이런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답을 보시면은 여기 나오시는 직관적인 해석에 대한 답이 나오고요. 해결 방안은 결국에는 우리가 업무 간소화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젊은 기술자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업무 간소화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업무 과다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죠. 지난번 인천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붕괴 사고는 시공사에서도 인정했다시피 철근의 부족함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향후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합산 발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이제 법은 설정하고 있고요. 다음 건축법의 벌칙에서는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다는 무기징역이 처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좀 더 무거운, 좀 더가 아니죠. 많이 무거운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간소화의 필요성은 앞서서 이제 제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안전 서류들을 잘 지켜야 업무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로드맵에 대한 좀 내용인데요. 스마트 건설안전을 이행하려면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1월 30일 날 발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익히 아시겠지만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그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형사처벌에 준하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획감독에 대비하라라는 내용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서 스마트 안전장비들을 적용하였을 시에는 어떤 양형 기준이라든가 완화 조건을 좀 주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문구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지킬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에 이 감독상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몇 개 현장을 감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이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계획서 업무들도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 시에는 상당히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감독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기획감독을 나갔을 때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 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한 계획 서류들이 이 법에 따라서 잘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외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할 로드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스마트 안전관리사에 대한 조기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스마트 안전관리사를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국토부에서는 향후에 이런 방향성으로 이제 로드맵을 이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안전 관련해서 앞서 설명드린 계획서 업무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대장, 그리고 설계에서 검토, 그리고 위해 위험방지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계획서 업무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저희 건설안전관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계획서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주차장 붕괴 사건을 보셨듯이 이런 계획서 업무들을 잘 수행을 해야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좀 깊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전공종 유해위험 요인 도출 및 감소 대책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업무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발주자분들이 가끔 놓치는 부분들인데요.
전문적 지식의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이 내용들을 잘 몰라서 공사 개요만 작성하는 등의 어떤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보건대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법에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시행 규칙에서도 상세하게 어떻게 작성해라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이런 서류상의 업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서류상의 내용들은요, 고시문에서도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내용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인데요. 공공기관들은 이런 앞서서 발주공사에 대한 이런 계획서 업무들을 다 잘 작성해라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에 대한 리스트고요. 이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서 업무를 좀 부적정하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모 공사의 전력공사 기업의 이제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들은 발주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전력 케이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토목공사라든가 기계공사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부적정합니다. 긁어서 쓸 때 안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적정하게 작성을 하려면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설명하신 스마트 안전을 적용한 어떤 시스템, 체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험성 평가 내용에다가 도면도 그려 넣어드리지만은 이러한 그림으로서 어떤 대피 체계, 금방 보셔서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대피 체계들을 위험성 평가로서 내용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 또는 다른 계획서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적정 사례로 이제 넣어놨고요. 이 대장 업무, 안전보건대장 업무를 스마트화 시켜서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겠지만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 법 이상의 그 상향 조건을 지켜나가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에 스마트화 내용을 넣어서 평면도와 단면도상의 유해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위험성 평가까지 하는 그런 도면으로서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안전관리사에 대한 양성 계획인데요. 스마트 안전관리사는요, 앞서서 보셨던 그런 계획서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스마트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안전관리사는요,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기획 설계 및 설치 구축 실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밖에 보시는 CCTV, 이동형 CCTV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동형 CCTV를 어디에 설치하고 그 CCTV를 어떻게 관리하고 관제 센터에서 어떠한 신호를 주고 어느 근로자들에게 주의를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 안전관리사가 우리 스마트 건설안전협회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 파견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스마트 안전관리사는 향후에 저희가 국가 전문자격시험으로서 이제 올려서 저희가 전문화 시키려는 양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나중에 또 좋은 자격증을 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스마트 건설안전협회와 건설안전관리원이 고객사의 경영안전 가치를 구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앞서 설명드린 위험성 평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계획서 업무들은 빨간색 글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전한 현장에 대한 준공까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보여드리는 체계도입니다. 수립 방침의 체계도고요. 저희 건설안전관리원과 스마트 건설안전협회에서 업무 수행을 이제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스마트 안전관리사와 여러 발주사, 설계사, 시공사에까지 이런 업무를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각종 계획서 서류들을 주고받고 하는 업무들이 있고요. 이에 스마트 안전관리사를 양성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간소화를 통해서 스마트 안전 계획 업무를 시작하고요. 스마트 설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현장 적용 지원 설치를 하고 문서 업무 전산화 그리고 웹 앱 컨트롤 운영 체계를 좀 지원을 더 해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 초보도화를 시켜서 우리가 스마트 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스마트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내용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현존에는 직접비가 간접비보다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접비가 1대 20으로 그 이상으로 비용이 상승될 것이다 라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익혀서 우리가 스마트 안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리스크 제로의 세모 대표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위에 그 주제에도 있는 것처럼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이 뭘까요, 도대체? 제가 거꾸로 이제 생각하는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건설의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여쭤보고 하면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회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CCTV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모를 썼는지 뭐 이런 지능형 카메라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기술인지 아니면 그 뭐 안전모에다가 센서 달아서 위험 지역을 가면 인포메이션을 해주고 아니면 중장비 쪽에 근로자가 접근을 하면 사이렌을 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구가 열려있으면 개구가 열려있다고 인포메이션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IT 기술이긴 한데 그게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고 보통 다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오늘 드릴 겁니다. 저희 회사가 리스크 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지 9년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기술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유해 유민들이라든지 고위험의 근로자들을 케어해줘야지만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저희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인공지능화 시켜서 9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안전 쪽에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직원이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발이 이게 안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 안전한 신고 오셨네. 안전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편한 신발입니다. 자주 돌아다니는데 편한 신발이고요. 사실 그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뭐 좀 무거운 얘기는 아니고요. 좀 편안하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 데들이 있을까? 그것도 제가 공공기관의 사례 저희가 하고 같이 했던 또 가장 많이 이런 발표 자리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례 그리고 저희 회사의 성공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우리 박희평 가셨네요. 박희평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신 자료들은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보통 얘기하면 보통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서로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오픈된 자료인데 사실 이 자료를 구하기가 좀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박희평 대표님이 앞에 설명을 드려서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단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처럼 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중대재해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도대체 왜 안 줄고 있는지 이걸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업의 사고, 이 사망자 수나 이런 부분은 전체 업종의 50% 이상이죠. 그래서 계속 그 아쉬운 소식들이 자꾸 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중첩법이 50억 이상의 적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유의미한 자료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인데 저희 다 아시죠? 이제 안전에 계신 분들은 OECD 평균 38개 국가 중에 34위 거의 전 세계 꼴찌라는 겁니다. 사고만 이거를 정부에서 이제 평균 0.29 정도로 맞추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왜 안 떨어질까요?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스크 제로의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중첩법이 나오고 굉장히 어떤 이슈들이 생겼냐면 제가 뭘 건드렸나요?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하고 건설 쪽에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바로 저희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1호가 안 되기 위해서 좀 건설 현장을 스탑시켰던 그런 참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런 결론들이 나온 게 이제 판례도 나오고 있고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판례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 판례가 조금 안타까운 판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되는 일들이 지금 자꾸 생기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1호는 집행유예 끝났지만 2호의 대표님께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되고 이건 중첩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방공사에 계셨던 대표님께서 구속이 되시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첩법이 나오고 나서 바뀌어진 건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긴 했고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 사실은 우리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제일 수혜를 입는 게 우리 법무법인 쪽 분들이 많이 수혜를 입으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 법무법인이 처음에 법을 컨설팅을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좀 피해가는 컨설팅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을 바꾸고 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제가 건설 IT 시장에 한 20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 안전 쪽은 제가 9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을 피해가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 잘 맞춰서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IT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 쪽의 기술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내 말이 잘 안 듣네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의 에머전시 상황, 위험하다라는 인포메이션을 하는 건 저기 위에 있는 타이틀처럼 선제적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고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도 또는 CCTV를 설치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모 시에서는 전 현장에 CCTV를 까는 것을 정책으로 세웠어요. 왜 세웠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분 아파트가 나중에 하자호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분들이 보니까 인분을 놓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CCTV라는 용도가 저는 상황을 감시하고 나중에 잘잘못을 가리는 부분도 또한 선제적 대응을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4차 산업이 1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17년도에
대통령 대선 주자로 나왔고요. 모든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R&D, 국가과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국가과제가 많이 진행이 될 때 건설 또한 4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연구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실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SK 실업 막 위치 기반 서비스 가서 근로자들이 막 이게 아니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상점 가면은 고객이 오면 인포메이션 막 핸드폰으로 띄워보고 하는 그 서비스가 16년도에 만들어졌었어요. 이게 건설 현장에 연구 과제로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RTLS 위치 기반 서비스 또는 근로자하고 센서 가가지고 이게 사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연구 과제가 이때 다 진행이 됐습니다. 16, 17년도에 그 결과물들이 나오면 우리가 연구 과제가 나오면 현장 실증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 실증 적용하는 타이밍이 20년, 21년에 실증 적용이 됐어요. 3년 뒤에.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굉장히 강한 법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이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 기술을 할 수 있는 장비들 위주로의 R&D의 결과물들만 가지고 지금 많이 고민들을 했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안전 기술을 하면 무슨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센서를 가지고 인포메이션 하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해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이 제일 잘하는 건 계측기입니다. 정밀 기술들. 이 계측기를 가지고 이런 지형 지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국가기관에서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해줍니다.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설계 단계라든지 이런 데 인포메이션을 해주고 호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위험성 평가라는 걸 저희도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각 현장에 있는 위험성 평가가 데이터들이 리얼한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현재 유해 요인들에 대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빅데이터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 현상을 제가 직접 가가지고 견학을 했는데 이 싱가포르는 국가에서 뭐 잘 아시죠? BCA에서 사고 사례를 계속 끌어모으고 그 사고 사례에 대한 유해 요인들에 대해서 계속 인포메이션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엔 사고 사례나 점검했던 데이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위험하다라는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화 시켜서 빅데이터 시켜서 인포메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CSI라는 데이터를 이제 끌어모으고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데이터로 전복을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IT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뉴 매트릭스라는 회사는 근로자의 스켈레톤을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떨 때 추락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미 500년 전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카메라를 비추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떨어지기 전에 행동을 하면 인포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능형 카메라, AI 비전.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추락했거나 위험하다라고 인포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모든 예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이 됩니다. 영상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이터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이 GH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성공 사례라고 꼽고 있는데 사실 이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합니다. 우리가 IT 시스템을 만들 때는 PI 작업이라든지 프로세스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이런 컨설팅이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IT의 기술을 접목시키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면 이걸 누더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필요해지고 그래서 계속 시스템이 제대로 기준을 잡지 못하고 누더기 시스템이 됩니다. GH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9월에 컨설팅을 먼저 발주합니다. 이 컨설팅이 뭐냐면 중천법도 대응해야 되고 법에도 대응해야 되지만 최적화된 GH만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사고를 기반으로 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사고 사례 데이터나 사고 점검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위험성 평가했던 현장에 있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 끌어모아가지고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가지고 현장에 인포메이션하고 그 인포메이션 된 고위험자나 고위험 지역을 해지하게 만들고 그 일련의 행위들을 시스템화시켜서 나중에 혹시 중대재해가 나면 그 부분을 법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이렇게 했다라는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시범사업으로 세계 현장을 진행시킵니다. GH가 굉장히 잘하신 거는 이 기간 동안 인내를 하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내를 하고 이 세계 현장을 발전시킬 때 보시면 여기 이 현장이 극동건설, 대우건설, 동강건설 건설의 규모가 좀 달랐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아주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메이저 회사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중간 정도 레벨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가지고 충분히 시범 현장을 운영을 합니다. 이 시범 현장을 운영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경평을 받은 게 전체 평수는 당연히 1등급 받았습니다. GH가 계속 평은 1등급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유의미한 평가 점수에 안전 쪽을 96.6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소문나서 얼마 전에 한전에서 저희 회사에 이 부분 때문에 같이 와서 저 한번 컨설팅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주 전 얘기입니다. 이 경이로운 숫자를 만든 건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스터 플랜을 잡고 본인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해외 사례, 저희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전 현장에 확대하는 용역이 16억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 다 계실 테니까 LH, SH, GH로 봤을 때 LH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SH, 그 다음에 GH,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에 16개 정도 있습니다. 다들 내면 용역이 3억, 4억씩 나옵니다. 근데 16억을 냈어요. 16억을 승인해주신 임원분이나 대표님들도 굉장히 생각이 나이스하시긴 하지만 이 16억을 뽑아내는 과정에서의 이런 의지를 2년 동안 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왔고 결국에는 이제 아주 좋은 결과를 냈고,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선진 사례로 자리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과제를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의 사항입니다. 이게 거의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스마트 건설 기술 연구과제라고 해서 2,000억짜리가 진행이 됐고 2020년도부터 거기에 7세부, 8세부, 9세부가 안전 쪽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에 IoT 센서를 붙이고 보시는 것처럼 위험성 평가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개선을 시키면 약 25% 정도의 사고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R&D가 진행을 했고요. 이게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 띄어져 있는 웨이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고를 예측하는 모델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업을 2015년도에 했고요. 15년도에 하고 저희가 1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17년도에 모 S사의 건설 현장 90개 정도를 전체 이 지금 말씀드렸던 IoT 기술, 안전 모습, 위치 기반 서비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안 써요. 이거를 쓰게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코드를 뽑아버리고 이 물건 자체, 저희 제품 자체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계속 저희는 현장에 굴려나가는 거죠. 근데 건설회사에서 그런 품을 주나요? 안 주죠. 그럼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지속 가능하게 내가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계속 이 부분을 내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 도대체 우리나라의 사고는 왜 나는 거야? 라고서부터 시작이 들어간 게 이게 사고 예측 알고리즘, 저희 리스크 제로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최초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S사에 굉장히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 당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는 시설안전관리공단, 그 당시에는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산업안전관리공단, 지금은 고용부 마찬가지죠. 거기서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해보니
연구 과제나 뭐 해외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기존의 사고 사례라든지 뭐 이런 위험성 평가 또는 점검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 예측 모델을 만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뒷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항만 쪽, 철도, 아파트 지금 한수원까지 저희가 했는데 그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데이터와 노하우는 공공기관에서 오픈된 데이터가 사실은 창피할 정도로 없었고요.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니까 고객들을 위한 GH의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저희 팀이 가니까 GH가 지금까지 끌어모았던 오프라인 자료, 엑셀 자료를 저희 쪽에 다 오픈해주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저희 쪽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45개 고객과 비즈니스를 해왔고 그 45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 물론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사고 사례나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에 대한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걸 만들어서 막 서비스를 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뭐 그게 정확도가 어떻게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이 업계의 셀럽이라고 하시는 분들, 건설안전학회에 계신 안원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건산여원의 유희성 박사님, 서울대에 있는 그 교수님들, 지금 고대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을 다 모셔서 SCI 논문까지 내면서 이제는 이론적인 부분까지 디펜스를 하는 부분까지 왔고 지금 저희가 3.0 버전을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벤치마킹을 해서 끊임없이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고 사례 데이터라든지 위험성 평가했던 오프라인 데이터 또는 이 중처법에 아까 박희평 대표님 말씀하셨던 중처법에 의해서든 산업법에 의해서든 해야 되는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경영 체계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신규 현상에 맞는 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근로자의 고위험자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 고위험자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대면에서 안전활동을 해서 그 위험도를 떨어뜨릴지 아니면 IoT 센서들을 붙여서 저희가 떨어뜨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전 콘텐츠 교육을 체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떨어뜨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좀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제로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돌리면 기본적인 공정정보, 위험한 근로자에 대한 보건정보, 환경정보, 날씨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위험자를 예측을 하고 고위험자들을 예측을 하고 위험성 평가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턱파기 작업을 하면 어떤 유해 요인들이 있고 예전 방식으로 따지면 빈도와 강도가 어떻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식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빅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그 데이터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저희가 합산해서 고위험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럼 이 고위험자들을 찾아내면 안전활동을 이제 고위험자 대상으로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활동을 해서 그 고위험자들을 집중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아까 박희평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 안전관리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스마트 안전 패트롤이라는 인력을 저희가 직접 내보내서 이런 안전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계속 사고 위험도를, 고위험자들의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이 일련의 행위들을 시스템으로 남겨서 나중에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탑재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사고 데이터, 알고리즘 팀이 저희는 따로 있는데 내부적으로 일련의 이런 안전의 프로세스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으로 또는 공기업의 창고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냥 의미 없이 보면은 그냥 쓰레기고 종일 수 있지만 이거를 예측 모델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모이고 쉽게 지금 점검했던 데이터들 공공기관들이 우리 중처법 이행 점검이라든지 현장 안전 쪽 지도 점검을 많이 내보내시는데 그 데이터 우리가 항상 지적받았던 내용들만 계속 통계를 내고 집계를 내고 분석해보면 이게 1년, 2년, 10년씩 쌓이면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이 공정은 이거 먼저 점검하고 해라라는 명확한 시스템 인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은 각 난리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영호라는 사람은 건설 현장에 가면 사고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안전 쪽 난리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 소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사실 사고가 요일이 반영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노하우들이 시스템으로 집계가 돼야 되고 그게 데이터로 기반이 되면 우리가 사고를 예측하고 좀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박희상 대표님도 안 계시고 회장님도 안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걸 외주 줘서 맡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화 한 번만 시켜놓으면 계속 우리 직원들의 난리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계속 외주를 주다 보니까 쌓이진 않는 겁니다, 난리지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들이거든요. 사전에 어떤 게 위험한지, 유해 방지 계획서라든지 우리 보통 얘기하는 안전보건대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외주 줘가지고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 카피 페이스트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쓰여지는 데이터들이 나중에 사고 예측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5분 남았네요. 네, 제가 맞춰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 방안은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시공사로 본다 그러면 본사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본사의 시스템은 사고 데이터나 어떤 이런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CS 데이터, 이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본사에서는 현장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현장은 현장별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 빌더를 하는데 이게 모듈화가 되어 있어야지. 작은 현장은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모듈, 큰 현장은 20가지의 모듈로 해서 사이트 빌드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데이터들이 본사로 집계가 돼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처음에 IoT 센서들, 저는 센서들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IoT 센서에 대한 부분은 약 16가지 정도로 저희가 인티그레이션해서 같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거지.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큰 의무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의 행위들을 하면 본사에서 가야 되는 승인하고 컨펌해야 되는 부분들, 현장에서 이제 근로자들 중요한 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와서 자 현장에서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니터링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본사는 위험도에 따라서 또는 이런 안전 체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현장은 이 고위험 근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스마트 안전 패트롤들이 안전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 저희 스마트 안전 패트롤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납품을 해도 현장에서는 제가 경쟁사가 사실 저희는 그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많이 싸우는 건 사실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안 쓰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까지 제공을 하냐면 신세계 상품권 10,000원짜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건설 IT의 업력이 20년 동안 있다라는 노하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공정관리 프리마벨라서부터 네오플랜, MS 프로젝트까지 다룰 줄 아는데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왜 인풋을 하면 안 되는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 시스템을 실행 안 되는지가 사실 저희 회사의 노하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52명 정도 되고, 임직원 수는 한 50명 정도 되고, 업력은 9년 정도 됐고, 저희 고객 수는 약 45개 고객 정도 있고요.
한미글로벌은 잘 아시죠? 한미글로벌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 상장사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올해만 저희가 40억 투자를 받았고 지금 해외 진출 한미글로벌하고 같이 네옴시티하고 지금 미국, 중국, 호주 그리고 중국까지 이제 해외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응급 대응에 대한 교육을 직접 다 받습니다. 저도 받습니다. 그래서 맨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저희 회사의 모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의 기술을 가지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게 일단 저희의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생각 많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하세요. 그랬을 때 경영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건 사실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 회사에서 하는 컨설팅 플랫폼 그리고 운영까지 해서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 쪽 기술사분들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 통합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IoT 장비는 말씀드렸던 것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16종을 저희가 같이 저희 플랫폼하고 연동돼서 그냥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그냥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 얘가 메인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 쪽에 이런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IT의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는데 이런 장비 위주로 편성되는 이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고를 예측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커미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CI 솔루션의 김승환 총무로 저희에서는 IT가 물리보안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앱을 개발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량들을 최근에 스마트 안전 솔루션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폰 기반 이동형 CCTV입니다. 왜 스마트폰 기반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품 안에는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다양한 IoT 기기와 연동이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차입니다. 네. 지금 안전사고 예방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보게 되면 먼저 이제 건설 현장은 좀 노동 집약적이고 그리고 통신 같은 전력이 기본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고 또 시시각각 구조물들이 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안전을 위해서 무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CT 기술이 이제 발달함으로써 무전기를 대체할 다양한 기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음성과 영상을 잘 전달하고 다양한 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이러한 필요성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영상 중계 솔루션들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게 되죠. 이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영상 중계 솔루션은 웹RTC 기반의 끊김없는 영상을 중계할 수 있고, 그리고 채팅, 이미지, 판석, 그리고 데이터 연송, 그리고 사용자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에서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과 영상을 저장한다든지 블랙박스 기능조차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시간 등이 필요한 이러한 영상 솔루션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안한 건설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인데, 이 솔루션은 구글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유튜브 같은 OTT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웹RTC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출렁거리는 무선 데이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건설 현장에서 데이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면 이 영상을 전송 시 해상도와 그리고 프레임 수를 급격하게 줄여서 끝까지 그 영상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유튜브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 유튜브가 잘 안 끊기고 잘 스트리밍이 되는 이유가 이러한 프로토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 장표는 다른 프로토콜과의 비교 표현에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기기들이 발전하게 되면 그동안 잘 이용해왔던 그 아날로그 무전기, 디지털 무전기들을 다 버릴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기존의 스마트폰, 기존의 아날로그 무전기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실시간성이 확보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중계 솔루션들은 서로 중계가 되어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는 장비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ROI라는 장비들이 기존 무전기와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중계 솔루션을 브릿지해서 잘 통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최고 주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발표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동형 CCTV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천리 안하니까 이름이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천리안이라는 것이 천리의 밖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그런 고산성어에서 나오는 뜻인데 사실 PC통신 세대이신 분들은 더 친근하게 와닿을 겁니다. 관제실에서 천리 밖에 있는 건설 현장을 잘 모니터링해서 건설 안전을 좀 만들자고 해서 천리안이라고 장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동형 스마트폰 기반의 이동형 CCTV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부분, 그리고 컨트롤러 부분, 그리고 배터리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카메라 부분은 아까 정의국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국산 TTA 완 인증을 받은 국산 제품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도 쓸 수 있지만 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산 CCTV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 틸트, 줌과 IR 센서를 적용해서 야간에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이 컨트롤러 부분인데 컨트롤러 카우를 열게 되면 스마트폰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모든 영상을 취득하고 중계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배터리 부분은 아까 정일국 회장님께서도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연납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관계성 같은 것들은 잘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무겁지만 또 조금은 비효율적이지만 아주 안정적인 그런 연납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비상벨과 이 스피커 부분인데요. 이 비상벨은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 계신 근로자분들이 비상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저 버튼을 누르면 그 관제실의 모니터 화면에서 비상 벨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제실에서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 스피커를 통해서 대피 방송이라든지 경고 방송이라든지 위험 방송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화면은 마이크가 있는데 실시간성으로 음성을 전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방향 통신도 다 가능하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이 컨트롤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리안 이동형 CCTV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가 연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변이 감지기와 센서 연동을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변이 감지기의 위험 신호가 이 이동형 CCTV에 전달이 되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 그 기지국을 통해서 관제실에 있는 그 모니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탈출을 안내한다면 이게 위험 탈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기초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다양한 이동형 CCTV에 대한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컨트롤러를 열게 되면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떼서 안전 조끼에 거치하게 되면 바디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USB-C 카메라가 있는 헬멧에 장착을 하게 되면 헬멧 캡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전남 지역에 있는 모 원자력 발전소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그 폭발 사고의 오염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 원자력 발전소의 무전 함정에 대한 IoT 기기를 통해서 안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그 발전소에 무선 환경을 만들었는데 재난망을 통해서 프라이빗 LTE를 설치를 해서 저희 영상 솔루션을 쓰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 원자로 안에는 음영 지역과 네트워크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음영 지역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장 관리자들과 노력을 많이 했는데 AP를 하나 설치하는데 원자로 특성당 몇 억씩 한답니다. 그 콘크리트 구멍 뚫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한 2, 3억 되는 예산을 줄여서 저희 한 7,000원짜리 USB 케이블 카메라를 20m짜리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쪽이 음영 지역이고 이쪽이 네트워크 가능 지역이라고 하면 음영 지역에 USB 카메라를 두고 20m 케이블을 끌고 스마트폰에 USB-C 를 꽂기만 했었습니다. 그럼 USB-C에 촬영된 영상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사에 있는 간접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원시적이지만 아주 보안에 성공했던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였던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동희 CCTV는 현장에서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이동희 CCTV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1분도 끊임이 없이 촬영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어서 저희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그런 현장이죠. 끊김이 없는 부분에 대한 그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그 솔루션에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입니다. 저희는 이걸 디스패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보시면 화면이 100개까지 가능합니다. 동시. 그리고 롤링을 통해서 수천 개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었고요. 저희가 참여했던 경찰청 프로젝트 경우 1,400개의 그 CCTV를 연결시켜가지고 동시 접속을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버에 수명만 만든다 그러면 수천 대의 CCTV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그 트리 구조의 그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 조직도는 본사, 지사 현장들을 나누어서 그 분할별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본사에서는 모든 현장을 다 볼 수 있고 본부는 본부들만 보고 현장만 볼 수 있게끔 분할별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 대형 발주처나 대형 건설사 경우 이러한 기능들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앱은 그러한 모니터링을 앱 기반에서도 사구나 그리고 확대하면도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센서 연동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다양하게 센서가 다 연동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다양한 기기에 연동이 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뭐 USB라든지 심지어 옵스 단자까지 연동을 시켜서 그 모든 그 IoT 센서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다양한 센서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밴드라든지 뭐 변이 감지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지기, 심지어 뭐 드론까지도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5G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최근에 그 무선 데이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 건설 토목 현장에서는 이런 그 EM5G라는 것들이 부합되고 있습니다. EM5G라는 건 SKT나 KT나 U+의 통신 탐사가 아닌 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이제 별도 통신료를 지불하고 5G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개별적이고 자체적인 통신을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EM5G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6GHz나 28GHz 굉장히 전용 주파수를 바탕으로 하는데 굉장히 고속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간 좀 느꼈던 통신의 품질이라든지 뭐 확장성, 보안성들을 이 EM5G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EM5G의 최대 수혜자가 영상 솔루션입니다.
대부분 영상 솔루션이 기존에 있는 그 밴드위드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EM5를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솔루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EM5제 제 스마트폰 기반 이동 CCTV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EM5 설명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스마트 라우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라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기기에 스마트폰을 대신해서 장착할 수 있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간 사용한다거나 다양한 통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스마트 라우터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스펙을 보시게 되면 5G 이게 잘못 눌렀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덕분에 이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그 5G NRTDD라는 부분에서 N79가 있는데요. 이게 뭘 설명하냐면 그 EM5G가 지원된다는 뜻이고요. 그 하단에 보면 LTE FDD의 밴드 28 부분이 있는데요. 밴드 28 부분이 700MHz 재난망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재난망과 EM5G, 상용 LTE, 상용 5G가 다 지원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듀얼 유심 있지 않습니까? 듀얼 유심은 유심을 두 개를 꽂아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 상용 LTE를 쓰다가 전용 재난망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 EM5를 쓰다가 상용 LTE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 환경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스마트 라우터를 헬멧에 부착을 하게 되면 그 스마트 헬멧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경찰이라든지 국방부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AI 연동 부분인데 그 중앙대학교 그 건설기술혁신연구실에서 개발한 앱 기반 AI 연동이 있습니다. 그 저희 스마트폰에 장착을 함으로써 AI가 지원되는 스마트폰 기반 그 이동의 CCTV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뭐 저도 AI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AI는 엣지단에서 분석해서 보내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엣지 저희 스마트폰에 앱 기반에 있는 그 AI가 감으로써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폰이나 CCTV에서 지시된 영상이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 AI 분석으로 가고 크게 된 취득된 이벤트만 그 영상 중계 솔루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가벼운 이벤트 결과가 간접적으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헬멧 미착용, 완전조끼 미착용, 위험 조닝 정도는 지금 적용을 했고요. 나머지 다양한 AI 기능들은 개발 중이고 학습 중입니다.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저희들의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이제 플랫폼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과학적 모니터링 되는 것이 제 이제 최종 목표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리스크 제로의 그 예측 관리 시스템 같은 것과 훌륭한 콜라보레이션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그 현장의 영상 상황들이 끊임없이 잘 전달되고 또 양방향 통신이 잘 돼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개발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모든 이제 훌륭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저희 미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장 근로자가 누구나 행복한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기대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한인기술 대표 이태훈입니다. 중소규모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산업재 현황, 저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기술 소개, 그리고 중소현장 맞춤형 개발 방향, 그리고 중소현장 맞춤형 기술 소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17년에 IT 분야와 건설 분야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생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대규모 현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안전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안전 위험 요소를 즉각 감지하고 접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을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저희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금 현재 스마트 안전 관련해서는 한 7건 정도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스마트 안전 관련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저희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 1위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수상을 통해서 당사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납품 실적은 저희가 이제 건설 위주로 먼저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이제 한국도로공사라든지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의 다수 발주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으며 현대, 대우, 그리고 웅미건설과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통해서 저희 안정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현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에는 포스코, 그리고 두산의 에너빌리티, 동국산업 등의 제조공장에도 작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정으로는 기업고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정받았고요. 작년에는 밀폐공간,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밀폐공간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달자는 신제품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건데요. 앞에 있는 0.29 만인율, 즉 OECD 평균이 0.29 만인율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OECD의 한 34위 정도, OECD 평균의 1.5배 정도의 중대재해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상당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초기 사업을 개발을 시작했던 분야인 건설 분야에서 전체 한 절반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근로자 비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 부분만 봤을 때 저희가 2020년 기준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대재해하고 재해율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5년 단위로 비교했을 때 전체 산업에서는 평균 사망자 수가 12.5% 정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큰 변화 없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재해 평균 같은 경우에도 5년 비교했을 때 전체 산업에서는 한 7% 정도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업에서는 한 22.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스마트 안전 장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전 장비, 융복합 건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 안전 장비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당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 IoT 부분, 그리고 이동식 AI CCTV 부분, 그리고 이제 플랫폼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저희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IoT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근로자가 착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험 요소인 부분에 위험 지역이나 장비에 부착하는 장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IoT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IoT 장치를 센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판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에 활용되고 있고요. 이동식 AI CCTV는 앞에서 CI 솔루션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상 간제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 관제 시스템은 앞선 IoT 장치와 AI CCTV의 영상 정보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장치는 이제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한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IoT, AI CCTV 안전 플랫폼이 상호 연동되어서 동작을 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IoT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oT 장치는 말 그대로 사물 인터넷
기반의 무선 안전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자 개인이나 주요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초기에 개발했던 부분은 이제 4대 사고인 추락, 질식, 협착, 붕괴 부분에 대해서 IoT 장치 그리고 그 외에 뭐 크레인 예방 장비라든지 추가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락 사고 예방 장치인 IoT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는 이제 가장 핵심 장비인 체결지킴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이제 기존의 안전벨트의 안전고리 하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 소형 장치이고요. 이 장치를 통해서 이제 그 안전줄에 안전고리를 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 여부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고도 센서까지 추가적으로 그 센서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신 방식은 IoT 장치들은 BLE와 로라 하이브리드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의 BLE 같은 경우 스마트폰에도 물론 연동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의 BLE를 저희가 쓰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체적으로 통신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통신 거리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안정적인 통신 거리가 한 10m에서 뭐 20m, 최대 20m 수준인데요. 저희 장치는 일반적인 개인 장치는 한 60m 정도의 안정적인 통신 거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물의 면이라든지를 판단하는 장치들은 최대 200m까지 BLE를 통해서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 통신은 BLE나 로라 통신 둘 다 자가 통신망이고요. 별도 통신 데이터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로라 같은 경우는 한 2km 정도. 그리고 중계를 했을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의 IoT 데이터의 현황을 판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체결지킴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체결지킴을 하고 있는 자동차가 위험지에 가게 되면 트럭 위험지라는 경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안전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게 되면은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통해서 안전고리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저희가 모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기술 모도화 중에 있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추락 위험 지역을 기존에는 존 형태로 구성해야 되면은 저희 고도 센서를 통해서는 존 플러스 고도 그 설정 고도에 따라서도 동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사고 예방 장비는 뭐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제 이게 일반적인 가스 측정 장치입니다. 가스 측정 장치인데 이제 가스 측정 장치 기존의 가스 측정 장비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측정한다는 개념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관리자가 수동 측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측정 데이터는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 사항이 되면은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안전 전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영상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현장 외부에서도 터널 같은 경우인데요. 터널 외부에서도 터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이제 근로자는 현장에 출입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가스 현황을 보시고 안전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현장에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중장비 충돌 방지 장치인데요. 중장비 충돌 방지 장치는 근로자 장비 간 거리를 측정한 후 일정 범위 안에 들게 되면은 근로자와 장비 운전기사에게 알람을 알려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양방향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IoT 장치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장치 같은 경우는 현장의 소음을 생각해서 이제 진동 형태로 알람음이나 LED LED도 알림을 발생시키지만 진동 형태로 해서 위험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 사고 예방 장치는 현재 이제
IMU 센서를 활용해서 이제 그 구조물의 변이나 충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이고요. 일정 이상의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 방송을 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현장의 그 구조물 변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소형의 저희 변이 측정 장치고요. 이 장치가 이제 변이가 발생하면은 알람을 발생시키고 G10 쪽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하고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이 장치는 어떤 구조물이든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시연 때문에 조금 했었는데, 이제 변이를 발생시켜서 하게 되면은 현장에 방송이 되게 되어 있고요. G10 쪽에서는 이 위험 사항을 관리자도 알 수 있게끔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식 CCTV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동식 CCTV는 앞에서 CI 솔루션 쪽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동식 CCTV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소개드릴 건데요. 저희는 일단은 관리자 한 분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핸드형이 있고요. 1인 이동이 가능한 핸드형이 있고, 그리고 대규모 야외에서 안전관제가 필요한 경우에 1인 이동은 불가하지만 현장 내에 이동이 가능한 휠 타입, 태양광 타입의 이동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분석, AI 영상 분석 기술은 현재 사업가를 통해서 제공하는 건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 제공하는 것은 이제 위험적 침범이라든지 안전모, 미착용 여부, 그리고 불꽃과 연기를 감지를 통해 화재 발생을 검지하는 부분, 근로자 쓰러짐 검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한국도로공사 쪽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공사 구간에 차량이 침범한다든지, 공사 구간 인근에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검지해서 작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 안전 IoT와 이동식 AI CCTV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를 현장 사무실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실시간 안전 확인 및 안전 조치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중소 현장 맞춤형 개발 방향으로 설정한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작년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효과와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안전관리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업무가 늘어난다, 그리고 통신 응용에 대한 해결책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개발 방향을 좀 업무를 줄일 수 있게끔 최소화, 사용자의 설정이나 관리 업무를 최소화하고 IoT 장치를 AIoT화 시키는智能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통신 부분은 그나마 저희가 IoT 부분은 자가무선 통신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통신 음영 제어는 없지만 이제 요 비전문가도 통신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고요. 비용 절감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결국에는 현장별 맞춤형 서비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플랫폼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고가의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개발 방향은 현장 규모별로 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한 부분인데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 이제 IoT 장치들이 타사의 IoT 장치도 그렇고 저희 장치도 그렇고 좀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좀 컸습니다. 시스템하고 연동되어야지 다양한 그 안전 위험 요소 처리가 좀 가능했던 부분은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치, 그리고 각각의 장치에서 스스로 좀 판단하고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위험 요소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통합 플랫폼 AI 부분까지 있는 통합 플랫폼을 쓰지 않더라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IoT 장치들을 좀 쉽게 컨트롤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지금 제품 고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플랫폼 같은 경우 사실 AI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데 데이터 분석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었는데 AI 부분까지 같이 고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개 장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 장치들이 다 단일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장치고요. 사실은 단일 분석인가 뭐냐면 단일의 위험 기준치인 내에서만 정상으로 판단하고 단일 기준치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만 위험 전파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장치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장치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겁니다. 이 장치 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복합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붕괴를 예측할 수 있게끔 실제 이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중앙 쪽으로 붕괴가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이런 장치들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은 시스템에서 AI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정상적인 상태로 판단하게 되지만 저희 IoT 장치는 시스템에 통하지 않고서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을 통한다면 당연히 이제 소규모 현장에서도 소규모의 붕괴 부분만에서도 이 장치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도 장치만으로도 IoT 장치만으로도 안전사고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식사고 부분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시스템을 저희 사용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작년에 같이 개발해서 저달청 시스템 부분 등록한 부분인데요. 굳이 PC라든지 무거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 여기 보시는 USB 젠더 정도 하나 붙이시면은 외부에 있는 가스 장치의 측정치를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기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가 되는 지역, 즉 통신이 되는 지역에서는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통신이 안 되는 경우 지역에서도 로컬로도 이제 현장의 가스 측정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들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상호수도 점검하실 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시계열 예측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IoT 장치만으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도화시킨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계열 분석인데요. 시계열하고 주변 영역 분석입니다. 기존에는 가스가 중간에서 발생해도 양쪽에는 기준치만 안에 들면은 정상 상태로 판단해서 이제 경고 전파가 불가능했다면은 신규 개발 제품들은 이 중간에 가스가 발생하고 가스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뭐 유해가스가 이제 유해가스 측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면은 시계열적인 분석과 주변 영향을 고려해서 자동으로 예측 알람을 줄 수 있게끔 단기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전시되어 있는 이제 CCTV인데요. 이제 저희 CCTV가 이제 이동형 CCTV 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함체하고 카메라 부분, 스탠드 부분만 스탠드 부분만 카메라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이동이 좀 쉽게 만든 제품이고요. 저희가 이동식 CCTV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안전모 부착형 CCTV나 액션캠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가져 보는 게 좀 조금 변경되겠고요. 그리고 사용 시간이 좀 짧은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개발한 제품은 일단 사용 시간을 좀 높이자는 부분이었고요.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한 1회 충전에 40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선 통신까지 포함해서 40시간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부분이 이제 성능은 좋지만 좀 안전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는 이제 보호회로를 별도로 장착해서 게시 인증을 받아서 가충전이나 가전압일 때에는 자동으로 차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부분에서는 분리해서 그냥 두 개로만 분리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지금 하나 끌어서 쓰는 바람에 지금 많아도 4배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는 뭐 어떤 제품이든 좀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좀 더 고성능의 카메라로도 맞춤형으로 교체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중심의 안정적인 좀 제품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인 저희는 IoT하고 AI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즉 관리자가 수동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마이크를 통해서 현장에 스피커는 다 내장되어 있고요.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외에 AI 분석을 통해서 자동으로 현장에 방송이 전파되고
될 수 있게끔 개발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대 높이는 3m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많이 올라갈수록 간제 범위는 넓어지고 그리고 영상 분석의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존의 각각의 장치가 각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AI가 영상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과 센서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상호 연동해서 상호 기술적인 한계를 보완을 통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데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연동된 부분은 현재는 방송 기능이라든지 알람 전파, 로즈 알람 전파까지는 연동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변이 데이터라든지 변이 장치하고도 AI하고도 연동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은 영상만 보시고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이 불가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AI 분석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출입 제한 지역에 갔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방송을 통해서 침범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안전모를 끊는 순간 바로 분석해서 안전모를 다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 반고정 형태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안전 알람이 전파되고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거는 제가 안전모 부분만 보여드렸던 거고요. 시간 관계상 사실은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뺐고 저희가 안전모 부분뿐만 아니라 하재 그리고 근로자 쓰러짐, 출입 제한까지 만약에 이제 금지가 된다면은 현장에서 바로 안전 전파, 현장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안전 전파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